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뭐 항상 그렇듯이 특별한 분, 제가 여의도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 FN가이드가 선정한 최고의 신뢰할 만한 애널리스트이고 저는 이분을 유쾌한 애널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실 이코노미스트로 모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코노미스트를 모셨으니까 최근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세요. 미중 무역 분쟁은 거의 어디로 갈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뭐 이게 반도체가 뭐 안 간다 하는데 삼성전자 실적은 나오고 있고 뭐 현대차도 안 된다, 조선도 안 된다, 뭐 그리고 다 이게 전반적으로 좀 네거티브한 시장의 기운들이 있는데 요즘 시장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주식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미중 무역 분쟁이지만 예. 아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참 예측하기 어렵고 예. 또 지난 1, 2, 3차 사실 4월까지만 하더라도 무역 분쟁 이슈가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될 거라는 생각 속에서 전부 북미 정상회담으로 시선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돌발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일 겁이 나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최근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떤 경제적 이유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정치 요인이 지금 좀 더 부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 요인이 뭐죠? 바로 11월 달 열리는 미국의 중간 선거에 예. 대한 걱정들을 하는 거죠. 즉 최근 들어서서 구글 트렌드나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봐서 무역 분쟁이나 또는 관세 같은 이런 용어들이 부각될 때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튑니다. 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이야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대규모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예. 1차적인 문제는 중국에 생기겠지만 그 다음 후폭풍은 사실 중국보다 미국이 더 크거든요. 예. 왜 그러냐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1년에 좋게 잡아도 4,300억 불 정도의 규모의 어마어마한 돈이 가는데 그쵸. 물건이 가는데 그 물건들이 다른 경쟁자들 비해 굉장히 싸단 말입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못 사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으로 가는 물건들의 어떤 수출이 잘 안 되거나 예. 더 나가서 아니면 미국으로 가는 물건의 수출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인상되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위축되고 예. 또 시장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결국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렇게까지 경제가 좀 좋아지고 그랬던 게 결국은 옐런 의장 시절의 저금리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또 작년 말에 있었던 트럼프의 관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감세가 더 컸죠. 법인세 감면 효과. 예, 법인세 감면 효과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쳤던 걸 생각하시면 이제 이거는 경제적 논리로는 잘 설명 안 되고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 특히 지금 열세에 처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좀 떨어져 있는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그런 요인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시장의 참가자들이 겁이 난 거죠. 그러면 아직 3달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0월에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고 보면 3달 남았다 싶으니까 이게 참 겁이 나는. 그러면서부터 시장이 한 번 더 레벨 다운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는 타결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이 정치적 문제로 되니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불안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환율이 오른 거는 그 전에 설명해 주셨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면 이게 뭐 주식을 팔면서 그렇죠. 환율이 좀 원화가 약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원화 약세가 되는 것은 그런 이유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또 하나 더 있죠. 달러 강세.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나라 환율을 결정짓는 요인은 우리 내부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 글로벌 달러의 어떤 강세가 나타날 때 또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불안해서 나는 안전자산인 달러를 더 갖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달러가 강세를 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 환율이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코노미스트를 모셨으니 시장 상황에 대한 우리 경제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오늘 홍 박사님을 모신 이유는 그 홍 박사님이 그 프랑스 탐방기에 대한 책을 내셨어요. 근데 컨셉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들이 있는 사람의 로망이라 그럴까? 맞습니다. 아들과 함께 어디 여행을 떠나는데 정말 이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공부를 몇 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걸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오는 이른바 이제 그랜드 투어인데 그 영국의 귀족들이나 할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선진국인 프랑스에 가서 그걸 보는 그런 건데 맞습니다. 사실 용 박사님이 그 석사하고 박사는 경제학, 경영학을 하셨지만 학사는 또 사학 전공이잖아요. 네, 역사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을 어떻게 계획하게 되셨고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두 가지죠. 뭐 하나는 그때 제가 다니던 모 기관을 이제 그만두게 돼가지고요. 예. 네, 그만두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제 집에 가서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휴가 때 퇴직금 들고 여행 좀 가게 해달라. 아, 퇴직금. 했더니 이제 와이프가 마눌님이 그렇다면 갔다 와라. 근데 혼자 가지 말고 아들을 데려가라.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아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 이제 중2 아들이었는데 중2 올라가는 아이랑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유럽에 그것도 16박 18일을 힘든 여행을 가겠다 그러는데 덜컥 따라 나선 거 보면 관계는 나쁘지 않아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왜 파리였나? 왜냐하면 뭐 출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파리는 몇 번 가봤습니다만 제대로 된 관광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두 번째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결국 서양사 공부하면 영국사, 프랑스사가 그쵸. 대부분 유럽의 중심이 되니까요. 예. 이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공부를 그래도 좀 한 곳이고 또 제가 그쪽에 관련돼서 뭐 특히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추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으니까 한 번 더 확인돼 볼 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랑스에 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의지할 곳이 많아서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좀 얻어먹고 또 관광 가이드도 좀 가능하면 부탁하려고 했던 게 여러 가지 엮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역시 합리적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탐방 관련한 책이긴 한데 이 중에서는 제가 또 이게 관심 있고 방송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여기서 문화적인 측면도 굉장히 재밌긴 해요. 예. 근데 아무래도 또 주특기는 또 경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경제적인 얘기들이 좀 나와요. 이게 맞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경제를 얘기한다라기보다 과거의 경제와 히스토리를 통해서 뭔가 거기서 의미를 좀 찾아내는 게 많은데 맞습니다. 최근에 제일 관심 많이 갖게 되는 우리 파리 부동산 얘기부터 좀 해보죠. 파리 대책이 아니고 파리 부동산이죠. 진짜 프랑스 파리 부동산입니다. 그 파리 부동산 가격은 뭐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이제 제가 그때 묵었던 곳이 파리 14구 인근의 주택가에 있는 조그만 호텔 또 에어비앤비 이런 데를 묵었는데요. 근데 이제 옆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새벽에 항상 걸어 다녔거든요. 이제 그 파리가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200만 정도 남짓밖에 안 사는 서울의 5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근데 이제 또 평지라는 걸 생각하면 밀도가 되게 낮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소르보느 대학이라고 하는 파리 7대학 앞도 지나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계속 걸어 다녔는데 많이 걸었게 됐는데 너무 놀란 게 지나가는 그 부동산 간판에 붙어 있는 숫자가 이게 정말 사실인지가 궁금할 정도였어요. 방 2개 내지는 1개 정도 가지고 있는 화장실 하나 달려 있는 그런 자그마한 원룸 투룸인데 기본 월 3,000유로에서 시작을 하니까 3,000유로 월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그때 환율로 하면 400만 원 더 되겠네요. 월세 400만 원 원룸이. 이게 무슨 말이 되나 하는데 제가 400불 아니고 유로니까요. 그래서 이 유로가 우리 환율에 대해서 보면 대략 1,300원, 싸도 1,300원에서 높을 땐 1,500원, 1,600원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가격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제가 또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거기 묵어봤잖아요. 묵었는데 일단 욕조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도 없어요. 그래요? 개발이 되게 안 됐나 보네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공부를 해봤더니 이게 답이 나오더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이 그 파리는 18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만들어진 거대한 도시 계획의 유산이고 1850년. 그 뒤로 제대로 된 본격적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의 170년 동안 개발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재건축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비해서 그때는 이제 파리 인구가 50만에서 200만까지 부풀어 오른 다음에 그 수준을 이제 유지하는 사이에 프랑스 인구는 지금 거의 한 7천만에 달할 정도로 그때 당시는 2천만이었던 프랑스 인구가 2배 이상 전체 프랑스의 전체 인구에 그리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발달된 도시인 수도로 인구 집중은 어디나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라는 그 지역만 보면 인구가 얼마 안 사는데 범파리권, 일드 프랑스라고 불리는 지역은 사실 1,0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한 메갈로폴리스를 형성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걸 돌아가나 봤더니 기차가 잘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GTX. GTX의 이제 일종의 모델이라고 하는 LR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RER이라고 불리는 광역급행 도시철도가
거미줄처럼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다 해주고 있고요. 그 도시들을 타고 이제 저희는 출근하는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파리에서 지방 도시로 퐁텐블로라든가 아니면 베르사유로 여행을 떠나면서 그 광역 셔틀을 타는데 놀란 건 두 가지. 첫 번째 그 새벽 시간에 저희들이 줄 서기 싫어서 그 베르사유나 퐁텐블로 공이 열리는 그 개장 시간을 맞춰서 새벽까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차에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 그러니까 십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타고 오신 분들도 많아서 입석으로 무조건 입석.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기 타고 계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유색 인종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파리 시내는 관광객들과 그리고 백인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LR을 타니까 굉장히 많은 유색 인종이 살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파리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더군요. 그래서 파리 집값이 다른 뭐 한국이나 이런 도시보다 훨씬 비싸지만 그래도 런던이나 이런 도시들, 뉴욕이나 이런 도시에 비하면 또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게 결국 그 도시 계획의 재개발이 어려워진 문제를 효율적인 철도망으로. 그래서 파리가 프랑스가 인구는 일본의 한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 총 철도 연장은 일본보다 훨씬 많아요. 철도 대국인데 단 우리나라 철도가 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고 없이 캔슬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난리 나죠. 그래서 그 때문에 뭐 어디 여행을 한번 그 근거리로 여행 가려고 갔다가 캔슬됐다. 1시간 뒤에 와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플랫폼에서 너무너무 이렇게 이상하다 느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파리라는 시의 부동산 가격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좀 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최근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뭔가를 좀 보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보전을 하게 되면 재개발을 안 하면은 이제 그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공급하기가 좀 어렵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그 도로망으로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이걸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근데 이제 도로는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도로를 개설하고 다리를 놓는 순간 안 다니던 차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아주 재밌는. 철도. 그래서 그 지하로 다니는 철도를 만드는 게 사실상 유일한 어떤 인구 가미를 억제하면서 집값의 급등을 막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최근 한 10여 년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우이경전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의정부 경전철 그리고 9호선 등 몇 개 되지 않는 라인들만 그것도 광역 급행 도시철도라고 할 수 있는 건 9호선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철도망들이 좀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속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지하철 노선 계획들이 무산됐던 게 가장 컸겠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이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도시로의 집중, 인구 집중들을 뭐 막을 방법은 없는데 통근 거리에 따라 집값이 결정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그게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저는 신분당선 같아요. 그래서 신분당선을 꼭 이제 급행철도가 다니는 건 아니지만 거기 서울 구간은 그냥 다 서긴 합니다만 신분당선이 굉장히 빠르고 또 판교부터 시작해서 분당이라든가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신분당선 역사가 서는 곳마다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 이 파리에서 했던 그런 광역 급행 도시철도망을 이용한 인구 분산 또는 주택 가격 억제 정책은 우리도 본받을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 책에는 문화적이거나 역사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가본 그 공간 중에 여기가 제일 인상적이었다 하는 곳은 좀 어디였어요? 아비뇽 교황청이었습니다. 아비뇽 교황청. 그 아비뇽 연극제로 유명한 지금 연극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름에 열리는 여름에는 천국이라고 하더군요. 선선한가요, 거기? 그러니까 그렇게 안 더우면서 그늘은 시원한.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 남유럽 특유의 활기찬 것도 있으면서 프랑스의 또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그 이제 우리의 KTX에 해당되는 고속 열차가 떼제베가 거기 섭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3시간을 쉬지 않고 무정차로 3시간을 걸려서 달려가야 되니까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쪽이 그 바로 교황청이 있었던 곳, 제2교황청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비뇽 뮤스라고 불린 곳인데요. 근데 그 교황청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아름다운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비뇽에 바로 이제 프랑스가 일종의 그 이탈리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교황이 바티칸에 있지를 못하고 프랑스에서 교황령으로 존재했고 그때 2명의 교황이 존재했습니다. 아비뇽 교황도 있고 바티칸 그렇습니다. 교황도 있고요. 그래서 7명의 교황이 아비뇽에 있었고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배우면 참 재밌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이 굉장히 잘 보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벽이 너무나 잘 돼 있고 망루 이런 게 다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 안에는 차를 못 들어갑니다.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아담하고요. 두 번째로 또 좋은 게 그 아비뇽 교황청을 들어가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벽화들, 프레스코화가 있는데 이거 놀랍게도 상당수의 벽화들이 정으로 다 쪼여져서 파괴돼 있습니다. 정이요? 이게 예. 이거를 다 끌과 부셨다고요? 정으로. 예. 오, 왜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예, 예. 프랑스 사람들이 이 종교에 대해서 너무나 극도의 증오감을 또 가지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그 공포 정치 시대였는데요. 예, 예. 그때 당시 세상에 그 프랑스 국왕들이 교황을 모시기 위해서 지었던 그 아름다운 궁전, 그 아름다운 교황청을 사람들이 다 살았다. 가재도구를 놓고 사람들이 살았고 예. 살면서 이런 성화라든가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라면서 그 벽을 부수기도 어려울 텐데 그러게요. 그걸 하나하나를 정을 찧어서 사람의 손이 닿는 곳은 정자국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아름다운 아비뇽 다리도 보고 경치도 좋지만 이 자녀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풍경 속에 녹아져 있는 역사적 사례들을 보면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두 번째 이런 프랑스 혁명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었는지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제 책에 다 있습니다만 또 더 나가서 이런 프레스코화를 부수고 싶었던 그 못 사는 사람들의 분노가 어디서 시작됐는가도 보다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뭐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과정이라든가 예, 예. 또 다른 나라 사회가 혁명을 거쳐서 민주주의적인 사회로 다원주의적인 사회로 바뀌는 과정들 이렇게 또 혁명을 일으키고 민주적인 나라 사람들이 왜 또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별할 수도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참 좋고 또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가 그 아름다운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여행 거점입니다. 그래서 고흐가 사랑했던 도시 아르리 기차 타고 가면 1시간도 안 걸리는 곳에 기차가 잘 돼 있다고 제가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아르를 갔다 오시는 것도 좋고요. 또 더 나가서 그 귀신이 붙은 다리라고 부르는 그 수도교 로마 시대 때 뽕띠가르라는 아주 거대한 수로죠, 수로. 수로가 있는데 예, 예. 그 수로 밑에 또 물이 너무나 차고 좋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가시면 자녀들하고 만약 간다면 이렇게 수영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뭐 레보드 프라방스라든가 고흐드라든가 루시옹 같은 이런 아름다운 성체 도시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체 도시들이 다 어디냐면 산 꼭대기 있습니다. 왜 이 아름다운 도시들은 그러게요. 산 꼭대기에 있나?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뭐 그런 경우는 대부분 평지에 있으면 누가 쳐들어오고 막 바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예. 예, 그때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예. 또 프랑스의 그 중앙 권력이 약할 때 예. 이슬람의 해적 또는 이슬람 아닌 다른 쪽의 해적들이 약탈을 해가기 때문에 그 약탈을 피하기 위해서 산속에서 자기들만의 성체를 짓고 고흐드 같은 곳이나 뭐 레보드 프로방스 같은 그런 곳을 한번 가보시면 야 이걸 이 산 꼭대기에 이걸 지은 사람들 여기서 또 살면서 그 기사나 영주 계급들의 아름다운 또 지금 다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 예. 그리고 또 거길 가면 예 그 미슐랭 2에서 3스타의 미슐랭 음식점이 즐비합니다. 그 이른바 미슐랭 가이드 뭐 해가지고 예. 음식 맛있는 예, 저녁에 먹으면 너무 비싸고요. 예, 점심에 가시면 세트 메뉴는 그렇게 안 비싸니까 한번 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저녁에 혹시 식사를 하실 때는 꼭 와인 한 잔은 시켜서 드시는 것이 그 예의에 또 해당한다고 그러더군요. 끝내려고 그랬는데 미슐랭 가이드 얘기하시니까 프랑스는 왜 음식이 맛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이 유럽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입니다. 역시 부유하다. 물산이 그쵸. 풍부한 나라가 네. 음식도 맛있기 마련이죠.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만 전라도 음식이 음식은 맛있죠. 전라도가 맛있다고 그러는 게 그 전라도가 긴 갯벌을 큰 갯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우리 또 최고의 호남 평야를 가지고 그쵸. 있는 예. 여러 가지 이런 물산의 요인들 때문이라면 프랑스야말로 아까 제가 잠깐 아비뇽까지 3시간 동안 떼제베를 타고 가는데 산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평지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첫 번째. 이제 두 번째가 혁명을 일으켜서 제가 아까 왕과 귀족을 몰아냈다 그랬죠, 그죠? 예, 예.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태어나자마자 귀족이고 왕이었어요. 예. 그래서 누구나 나를 다 존대합니다. 예. 자 그런데 혁명으로 귀족이고 뭐고 다 이렇게 쫓아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자 저는 돈을 벌었어요. 예, 난 예. 지위가 올라갔어요. 예. 부르주아지가 됐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남하고 자기를 차별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차를 사야죠. 비싼 근데 차를 사야죠. 그때 차가 없었잖아요. 19세기니까 그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미식 취미를 갖게 되는 거죠. 미식. 이 와인을 한 잔 딱 마신 다음에 이 와인은 어디서 나온 몇 년산이야. 저 그런 사람 예. 봤어요. 되게 재수 없는 사람.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감시관,
이게 사실 그 그랜드 투어도 감시관 이거를 내가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나는 부르주아지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일반화된 게 미슐랭 가이드 때문에. 그 미슐랭이 아시는 것처럼 타이어 회사잖아요. 예. 타이어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차를 몰고 다녀서 타이어가 다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미슐랭이 만든 그 가이드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 원스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 동네를 갔다면 한번 가볼 만한 집. 이런 뜻이고요. 투스타 정도면 그 집을 가기 위해 그 동네를 한번 가볼 만한 집.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볼 만한 집 정도면 원스타. 그럼 별로 안 비쌉니다. 그리고 투스타랑 쓰리스타의 차이는요. 서비스입니다. 맛의 차이라고 생각하시기는 어려워요. 전 뭐 이제 그 부자 친구들이 파리에 있어서 또 모나코에 있어서 가봤는데 다 맛있습니다. 다 맛있는데 그 차이가 이렇게 맛있는 맛집이지만 저랑 권 기자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원스타. 이게 아니라 테이블이 몇 개 없고 특히 한 테이블당 한 명씩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투스타나 쓰리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건비도 많이 들고 좋은 물건을 하면 뭘로 돈을 버냐면요. 와인으로. 그래서 음료로 사실 이 고객을 한번 하면 그 고객에서 버는 돈은 음식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와인이나 이런 데서 돈을 번다라고 합니다. 고깃집도 술 장사라면서요. 네, 그래서 3,000원이냐 4,000원이냐 다 들으면 아시죠 벌써 주당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중요하죠. 거기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처럼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가서 나 외국인이라고 박대하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쁘시면 와인 한번 추천해달라. 그럼 가서 그냥 와인 레코멘드 플리즈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보면 제 목소리 시끄러운 건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면 갑자기 표정이 확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친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동양 사람들은 우리는 그 와인 먹는 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밥만 먹고 일어서려고 하고 또 빨리 일어나려고 하는데 프랑스는 그 자리가 한번 하면 2~3시간씩 먹는 걸로 생각을 하고서 그 테이블의 회전율보다는 그 테이블의 객단가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밥을 많이 먹긴 힘들지만 와인은 좀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양한 와인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 식문화가 이에 비해서 영국은 런던 여행 런던 여행 가신 분한테 이제 묻잖아요. 어디가 맛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인도 카레집이 최고예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출장 갈 때 그 이야기 참 많이 듣고 갔는데, 그러니까 영국이 사실 더 잘 살잖아요. 그렇죠. 산업혁명도 먼저 이렇게. 그런데 왜 영국에 비해서 프랑스는 음식 문화가 그럴까?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이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졌었고 토지 생산성이 떨어지고 두 번째 영국은 아직 왕과 귀족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종교가 다르죠. 그렇죠. 구교와 신교 또는 성공회 다릅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검소하죠.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문화가 한번 경로가 바뀐다 하면은 이게 한 나라는 미식의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는 미식보다는 다른 거의 나라가 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는 걸 보면 그런 미묘한 차이들, 문화의 차이들이 현실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가셔서 그냥 그 허기를 때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문화를 한번 즐겨본다는 생각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또 식사가 빨리 안 나오더라도 너무 답답해하지 않으시면 더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프랑스 얘기 들으니까 정말 되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면서 근데 저는 사실 가보는 것도 가보는 건데 좀 갈 때 가더라도 뭔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뭐 정말 다 알긴 아는데 준비를 잘 안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좀 그것도 이렇게 아이와 함께 그 유럽의 오래된 그 유적들을 보면서 이것은 뭐 어떤 기원이 되고 이거를 한국에다 대비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상상들을 해보는 거는 참 저는 상상만 해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참 프랑스 탐방기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 여행 서적에 여행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음식이라든지 그쪽에서 생겨나는 그 문화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경제적 현상들까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